안녕하세요. 5회 또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5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조슈아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고 수요일에 또 미국으로 토론 심사하러 가시는데 우리 표를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남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토론지도 해주셨던 국박사님께서는 저와 같이 오늘 저녁 때 지방으로 토론지도 가고 오늘 저녁 때 저와 같이 자기 위해서 주무시기 위해서 내리 계십니다. 자, 이제 오후 논제 가짜뉴스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 토론자 먼저 나와서 발표해 주시고요.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저희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입론에 앞서서 저희 논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짜뉴스란 여러 가지 의혹을 조명하여서 사람들의 관점을 이끄는 뉴스라고 저희는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 세 가지를 논점을 말씀드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여러 가지 의혹 조명을 해준다. 세 번째,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적 규제 방안이 애매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세 가지를 천천히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언론은 여러 가지 의혹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것들을 보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정보를 그 존재 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의혹과 같은 현재 진실이 판명되지 않은 문제라도 그것은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도하고 그것을 알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청자들이 이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그 뉴스의 선택이지 그것을 언론 또는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19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만 보더라도 그곳에서는 원래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에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처음에 정확하게 팩트로 밝혀진 게 아닌 의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의혹을 제시하고 그것을 조명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의혹을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과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언젠가 더 언론이 더 많은 많은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언론은 정부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언론을 규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처음엔 가짜뉴스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뉴스 더 커져서 언론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1980년에도 언론 통폐합 같은 여러 가지 언론 규제가 있었죠. 그것이 처음에 명시상의 목적은 이런 틀린 정보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검열한다는 목적하에 정권의 신여가 되었던 것처럼 언론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규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뉴스 의혹을 조명해줍니다. 현재 뉴스에서 의혹을 조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팩트가 정확하게 판명이 돼야지 현재 뉴스에서는 보도를 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그런 팩트의 사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이것은 가짜뉴스만의 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대상이 애매하다입니다.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려면 가짜뉴스는 정확히 어떤 것이고 가짜뉴스가 법으로는 어떻게 판명이 돼야 되는지 명시상의 이런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관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법부에 반하는 또는 현재 정권에 반하는 내용을 가짜뉴스에 실었다는 이유하로 그것이 나중엔 사실임에도 밝혀짐에 불구하고 그것을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또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판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언론과 여러 가지를 규제하는 정부의 안 좋은 습관 또는 안 좋은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찬성측 1토론자 김연아입니다. 저희는 다음 논제, 가짜뉴스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저희의 논점 3가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짜뉴스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을 실제 정보처럼 보이도록 가공해서 독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이런 대중들에게 유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보를 법으로 막아야 하는지 3가지 논점에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가짜뉴스는 인권을 침해합니다. 둘째, 가짜뉴스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언론이 가짜뉴스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논점인 가짜뉴스는 인권을 침해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는 어떤 가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뉴스 안에는 어떤 대상자가 있을 거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 가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짜 정보로 인해서 사람은 명예훼손을 입고 개인적인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307조에 따르면 이 언론이 보도한 허위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면 이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 같은 것은 한번 유포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명예훼손을 받은 것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었던 5.18 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언론인이 5.18 그 사건에 대해서 북한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다행히 그로 인해서 그 5.18 국가 유공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점인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그런 거짓 정보를 통해서 사회를 선동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짜 뉴스는 유튜브나 이런 그냥 잡지 등을 통해서 점점 널리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반인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한국언론중재보도위원회에 따르면은 1082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짜뉴스 4개와 진짜뉴스를 2개를 섞어서 어느 게 가짜뉴스고 진짜뉴스인지 구분해봐라 라고 했더니 겨우 1.8%만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확실히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서 이런 가짜뉴스가 사회를 거짓된 사회로 선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를 거짓 정보로 선동시킴으로써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먼저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의 이미지가 상실한다는 건데요. 아랍 언론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전쟁 모습을 일부를 편집해서 이런 언론에 내보냈는데 이런 것을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간주해서 미국에서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언론의 가짜뉴스 악용을 막아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언론이 공적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은 대중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 자신의 경제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 총선에서 경제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 논제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답 시간입니다.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문답 하시는 분들 일어나서 문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서 할까요? 예. 그럼 저희 반대측 먼저 질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직에서 입론을 하시면서 5.18 망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5.18 망언에 대한 사례는 가짜뉴스나 또는 다른 거라기보다는 그 한 국회의원 또는 한 가지 이런 공인된 사람이 옳지 않은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거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뉴스가 언론에서 사실처럼 보도가 됐다면 그건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5.18 국가 노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나요? 그 반대측 두 번째 논점이 이제 그런 가짜 뉴스가 의혹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그럼 정의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이게 현재는 사실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이 나지 않더라도 그 의혹을 조명하고 그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것,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럼 굳이 가짜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내용 자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 뉴스라고 정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사실이 완벽하게 판단이 되었다면 그건 뉴스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사실일 것 같다 또는 의혹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뉴스로 낸다면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그렇다면 저희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언론이었죠? 아랍권에 있는 그럼 언론이 그러한 정보를 유포를 하면서 미국인이 총을 메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총을 메고 있는 사진을 일부를 조작해서 편집을 해서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 언론의 자유잖아요. 만약 그 언론이 그걸 잘못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 언론사의 책임인 거지. 만약 그 언론사를 위해서 법적으로 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을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언론 같은 경우는 한 번이 퍼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전 억제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들을 검열하고 사전적으로 정부나 또는 다른 권력기관이 보게 된다면 그것은 권력에 반하는 행동은 이건 가짜뉴스라는 명목하에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조사를 했는데 가짜 뉴스를 사전 조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찬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60%고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20% 그리고 무응답이 20%였어요. 이만큼 국민들도 이렇게 지지를 하니까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법안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30초 협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쪽 입주원자 반론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이토론자 이사나입니다.
저는 저희 발언에 대해서 보충하기 앞서 찬성 측에 대해서 반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가짜뉴스는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이다라고 하셨지만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5.18 망언으로 인해 5.18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이슈화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고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짜 뉴스가 나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한 세 번째에서 언론이 악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탕도서에 나왔듯이 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판단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별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연아 토론자께서 문답 시간 때 국민 여럿이 사전 규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다수가 원한다 해서 그게 옳다고 판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 번째 논점인 언론의 자유이다에서 이슈화되었던 것이 진짜 사실로 밝혀져 있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계 때문에 최순실이 우리나라를 위에서 뭐 거느렸다 이런 말이 처음에 단지 루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루머나 의혹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자 그거는 진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가짜 사실 의혹일 수도 있더라도 나중에 진짜로 밝혀져서 그것이 우리 국가에게 그런 좋은 점을 입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가짜뉴스는 뭐 나쁘다, 이건 옳지 않아, 이것은 무조건 뭐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짜뉴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의혹을 재조명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반대측에 대해서 찬성 측에 대해서 반대측에 대한 용어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첫 번째 주장이었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서 저는 먼저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과 헌법이라는 것 중 둘 중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것 중에는 먼저 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옳지 않은 법이 있다면 만약 자유를 규제해서 규제하는 법이 옳지 않다면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 언론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예를 들면 명예훼손 같은 그런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발생하는 피해를 물리적 손실, 어떤 금전적 피해 어떤 걸 줘서라도 그 사람이 받은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보다는 저희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대측 두 번째 주장이었던 의혹을 조명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이돌 중 러블리즈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도 어떤 한 멤버가 욕을 했는데 V앱이라는 곳에서 욕을 했는데 그 욕을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했다고 그런 어떤 언론사에서 가짜처럼 의혹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거짓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기해서 그 러블리즈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조명해봤자 그런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측 세 번째 주장이었던 법적 그런 반응에 대한 것이 애매하다였는데 지금 현재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런 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입법부나 사법부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조정을 하여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영란법이 있는데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영란법도 어떤 작은 사례이지만 그 사례가 거짓이 아닌 그 사례가 법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5.18 그 거짓거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이 피해 입은 사건 그 하나의 사건을 어떤 입법부나 그런 데서 다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법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법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애매모호하다면 그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법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답 3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가는 팀이 어거든요. 아까 얘기하면 확실히 뭐 규제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예전에는 진짜가 아니었던 사실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밝혀져 있던 사실인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엔 진짜가 아니었는데 지금 진짜로 밝혀진 사실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 사실 같은 경우 말고 저희는 그 일반적인 어떤 거짓일지도 모르고 사실일지도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뉴스에서 말해버리면 관심사가 받게 되니까 관심을 통해서 그 명예훼손이나 여러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자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당시 똑같은 가짜 뉴스더라도 그러면 그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다가 그런데 그 명예훼손이나 그런 악영향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꼭 뉴스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그런 직업이 있으면 그런 직업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그것을 언론에 그 예를 들면 김 XX라고 하지 않고 경찰에서 개인적인 조사,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일단 단절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지금 말하시는 법적인 규제는 뭐 가짜 뉴스가 나고 그 다음에 뭐 규제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가짜 뉴스가 나면 그 다음에 규제가 된다고요? 네. 그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에요. 가짜 뉴스를 애초에 그냥 만들면 안 된다. 막자 법으로. 아예 사전에. 네. 그 말입니다. 그럼 저희 측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반론에서 이상한 토론자께서 진실을 알 수도 있게 그 조명을 한 두 번째 그 반대측 두 번째 근거에서 의혹으로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시면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그 발언하시는 과정에 대한 반박을 하면 진실을 알 수도 있지만 그 조명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 가짜 뉴스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시 그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했던 게 아까 그 5.18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진실로 받아들인
나는 그것보다는 그런 뭐런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뭐 가짜뉴스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5.18 가짜뉴스 쳐보시면 그런 발언한 내용이 가짜가 아니다 라는 그런 다시 재방박한 뉴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진짜 그런 애가 아니라 아니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 사건입니다. 5.18에 대해서 그런 발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다음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협의 시간. 요약 비교하기 전에 협의 시간.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협의 시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기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1분 드리겠습니다. 저 30초만. 30초? 30초. 잘하냐? 하고 있다. 너도 옆에 앉아서 얘기 좀 네, 시간 됐으니까 요약 비교 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희 반대측 입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세 가지 주장을 아까 내세우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의혹 조명을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기준이 애매하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그것이 만약에 정부의 규제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처음에 가짜뉴스, 나중에 언론까지 확대되게 되면서 총체적인 언론에 대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권에서는 괜찮더라도 나중에 정권에서는 너 이거 가짜뉴스지 하면서 정권의 반한 뉴스 잘라내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굉장히 벗어나게 되는, 아까 말했던 반대측에서는 국가 이미지, 가짜뉴스를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 이미지가 하락한다고 했는데 가짜뉴스 규제가 오히려 국가 이미지를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책 세 번째였죠. 법적인 규제가 애매하다. 법적인 규제를 할 때 기준이 애매하다는데 과거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 가짜뉴스를 발행한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서 발행했지만 나중에 밝혀보니 이것이 거짓인 경우, 그 사람은 전혀 의도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반대측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는 문제가 예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그것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시는데, 예방의 차원에서 정부 또는 다른 권력기관이 언론의 뉴스를 먼저 보고 사전적으로 검열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독재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사전검열과 똑같지 않은가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전검열은 과거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현재는 많이 없어진,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부활시키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청렴한 또는 여러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약 비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논점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반대 측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의 자유 때문에 그 가짜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일반 이런 대중이나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언론이 자신의 자유를 외침으로써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런 언론이 역할의 의혹을 조명하고 그걸 이제 뭐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서 되게 사회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의혹을 조명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실인 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대 아님 말고식의 뉴스는 굉장히 사회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는데 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언론이 좋은 역할로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막 알리는 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언론의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언론의 보도를 왜곡한다든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조명하는 것이지 독자에 되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그것이 의혹을 조명하는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굉장히 가짜 뉴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좁은 범위에서 하고 되게 약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짜 뉴스는 뭔가 의혹을 조명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허위 사실이 정말 있는 그런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짜 뉴스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체 문답 시간입니다. 전체 문답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세은. 저요. 아까 요약 비교 1.1자께서 요약 비교하실 때 독재 정권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법은 모두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죠? 국민을 위한.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것도 옳다고 보세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사전에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아까 말한 그 민주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층 일부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현의 자유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인정하시죠? 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아까도 이투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인권 모독에 대해서 반론하신 것처럼 인권을 모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그렇다면 언론으로 인해서 얻고 있는 이득이 많을까요? 손해가 많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죠? 정답. 전체 문답이지. 한 번씩 했으면 약간 아까 정부가 그걸 탄압하면 반쪽 사회가 되는 거 아닐까요? 반쪽 사회가 된다고요? 네. 아,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면 반쪽 사회가 된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공적으로 뉴스를 가짜 뉴스를 탄압하는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통제를 하고요. 대법원에서는 그게 사실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그게 진실로 믿을 만한 내용이라면 그거는 뭐 사실적인 보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정치적 풍자 같은 것도 그러면 가짜 뉴스로 그런 분별되어서 아예 언론이 뭐 정치적 풍자나 아니면 의혹을 내세울 수도 없는 건가요?
저희가 용어 정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는 어떤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뉴스를 말하지 풍자나 의혹 제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6년 총선 선거 때 그런 가짜 뉴스를 뭐 억제하겠다는 명목으로 했지만 그 중에서는 정치적 의혹이나 풍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규제할 때 그런 거를 안 규제한다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루머가 진실로 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요? 근거가 있으세요? 저는 그런 진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풍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가 어떤 비율이 가짜 뉴스 중에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근거가 있으세요? 그건 적겠지. 그거는 대부분 가짜 뉴스의 대부분이 진짜 의혹이 아니겠지만 그런 조금이더라도 그런 이슈가 되어서 진짜로 밝혀진다면 우리사회에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가짜 그럼 각팀 마지막 협의 시간 너무 치열한데? 치열해. 치열한 거 좋아. 협의 시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실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때 혼을 내줘야지. 먼저 쓰는 것 자체를 막으면은 정당한 것가 처음부터 못 나올 확률이 되게 높지. 그렇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걸 키워줘야 근본적인 해결이다. 얘기하기로 그러면 마지막 토론은 정치적인 최종 사실에 대한 그래서 통계자가 마지막 토론자 나와서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근데 이게 저희 아까 저쪽에 세 번째 얘기한 것처럼 가짜 진짜 진짜지를 당장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며칠 아니면 길면 몇 년이 지나야 이게 정확한 그게 가짜구나 진짜구나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확인 안 되니까 만약 언론에 못 넣는 거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3토론자 김규태 토론자입니다. 저희는 이번 논제인 가짜뉴스를 법으로 막아야 된다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유 왜냐하면 저희 논점이 세 가지 자유를 침해하고 뭐지? 의혹 제기할 수 있고 법적으로 구분이 힘들다가 일단 이유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측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생각도 있어. 그치? 내가 할 때는 있는데 반대측에서 먼저 말했던 반대측에서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반대측에서 우리 반대측 맞지? 반대측에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은 국민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측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거짓 뉴스와 진짜 뉴스를 많이 보여주면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기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30초 정도 예,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발언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종 발언을 맡은 찬성 측 삼토론자입니다. 먼저 저희 측 의견을 간단하게 최종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에 대한 근거를 가짜 뉴스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언론의 뉴스 악용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맨 첫 번째로는 헌법을 위반합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가짜 뉴스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게 된다면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들을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대중들은 오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쉽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극소수의 의혹이 진실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이 흔히 일어나는 인터넷 기사를 클릭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법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조작하고 뉴스를 조작하는 그런 언론의 가짜뉴스 악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그리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악용하게 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았겠죠? 오늘 예정 시간은 2시 20분까지인데 지금 16분이네. 남았겠지? 평소보다 어때? 오늘 이 자리가 훨씬 더 떨리고 부담스럽고 평소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거의 다 잘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그러죠. 이게 아주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호쇼 박사님 지도해 주겠습니다. 승패 얘기 안 하시죠? 네? 하시나요? 승패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40분간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일단 크게 피드백 3가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들도 토론을 하면서 약간 답답하고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원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 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잘한 부분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팀 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정리는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용어 정리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이 토론 중반 정도쯤 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은 오케이라고 하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평행선을 달리기도 하고 팀 자체 내에서도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규택이 조금 헷갈려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팀 내에서도 약간 흔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탓하거나 창피할 필요 없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어떻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었을지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이 논제에서 법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용어 정리 역시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역시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헷갈렸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헷갈리고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동의하고 반박해야 될지 그 우리 팀의 스탠스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반박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이것 때문에 또 역시 평행선이 달리되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논거 정의 그리고 제시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 좀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짜 뉴스. 저 찬성 측, 그러니까 반대 찬성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혹시 나중에 유튜브 그 헷갈리면서 그거에서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저희 측 상대 측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반대인데 우리가 먼저 얘기했을 때 찬성 측 같은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 측에서는 약간 처음부터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어떠한 관점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라는 것이 있었는데 꼭 그러면 이게 그러한 커멘터리만 그러니까 사설 같은 것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팩트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것도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실제로 100% 틀린 것까지는 아니고 틀렸는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의혹 제기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약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케이스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 케이스가 딱 명확하게 처음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약간 그 용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가 무엇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찬성 측에서는 그 용어 정리를 할 때 허위 사실을 팩트로 가공해서 믿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중을 유도한다, 대중에게 유도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정의에 대한 충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Definition Challenge라고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직접적으로 이 용어 중 어떤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면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definitional challenge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상대편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왜 틀렸는지 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가 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좀 오가야 하고요. 두 번째, even i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말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래도 왜 우리는 허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definition이 들어가는 정의에 대한 토론을 상당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정의가 옳은지에 대한 토론, 두 번째 이쪽 정의가 맞다면에 대한 토론, 그리고 세 번째 이쪽 정의가 맞다면 저쪽 정의가 맞다면에 대한 토론. 그러니까 세 갈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깔끔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측이 주장하기 가장 편한 정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페이크 뉴스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논거들을 들고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반대 측에서는 가장 좀 그 서포트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는 거 안 된다라고 말하면 진짜 말하듯이 막 정부가 규제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로 됐잖아요. 굉장히 말하기 편한 내용들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100% 틀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포함을 시켜서 토론을 했다면 좀 풍성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명확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았었죠. 정책 주제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좀 명확할수록 좋아요. 이만큼 명백한 정책 주제가 있을 수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국제적인 그 기준에서 볼 때 잘 만들어진 정책 문제예요. 김병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16년 그 트럼프 대선 그 시기에 실제로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법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정책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토론이 마찬가지로 좀 답답해지고 흐지부지해지고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하드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소프트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하드라인은 뭐냐면 그냥 진짜 그 강대 강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 측에서는 모든 규제는 나쁘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규제하는 것은 나쁘다. 언론이라면 무슨 말이나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까지 갈 수도 있어요. 찬성 측은 사전 규제, 검열로 이쪽에서 몰고 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약간 프레임이 맞춰져 갔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우리는 사전 검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사전 검열,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명확히 규정을 한다. 그게 이제 하드라인이고요. 아니면 약간 소프트라인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오케이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토론을 좀 더 좁혀서 하지만 명확한 그러한 토론을 운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규제까지 사전 검열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법적 규제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얘기를 했잖아요. 명예훼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피해는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틀린 사실이고 상대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퍼뜨렸다, 유도했다 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법을 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규제 내에서도 충분히 억제 기능이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반대측이구나. 네, 반대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찬성 측에서는 그러한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명예훼손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전 검열은 아니라면 사후 처벌이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했을 경우에 이것과 그러니까 이 제도와 저 제도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현존하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대상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악의적인 이유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이제 불명확하다라고 했다면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론 보도 매체에서는 팩트인지 아닌지 최소한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한 다음에 말을 뱉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소한의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말을 하였고 혹은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떠한 말을 뱉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 처벌하겠다. 라고 한다면 현존하는 명예훼손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러한 것의 차이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줬다면 역시 조금 더
평행선을 달리지 않는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드라인 케이스가 사실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모든 규제는 나쁩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이러한 그 개인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뭐 사전 검열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래시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토론은 훨씬 시원해요. 하지만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러한 대중 앞에서 하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원할 수 있는 게 하드라인 케이스. 하지만 좀 더 현실성이 있는 부분은 소프트 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케이스. 뭐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을 하든 명확한 선택은 필요하다라는 거. 특히 1년사들이 이러한 것을 좀 잘해줘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직접적 반박에 대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토론 문화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말한 것을 좀 인정해주면서, 그러니까 존중심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맞지만 이것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문화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게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그 쟁점이 있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반대 측에서 의혹 조명을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를 허용하는 것에는 명확히 팩트가 아니거나 뭐 맞거나 틀린 것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의혹 조명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화를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찬성 측에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반박이 있었나요? 직접적인 거. 그러니까 심지어 저쪽에 첫 번째 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것보단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간접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저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100%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반박이 없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반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대 측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논거예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뭐예요? 5.18 만원에 대해서는 네.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반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박 내용이 뭐였죠? 이게 가짜뉴스는 아니면 단지 국회의원의 말을 뉴스 보도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반박인가요? 이쪽에 그런 주장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디테일에 있어서 이거는 좀 틀린 것 같다라고 딴지거든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반박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었는데 5.18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오케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슈화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나마 좀 반박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쪽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이슈에 대한 반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고 싶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의 피해라는 것은 뭐였어요? 인권 침해. 인권 침해는 굉장히 근사한 캐치프레이즈긴 한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브로드하게 잡으면은 저쪽이 말하는 것이 뭐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종류의 그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에서 허위 사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일들을 퍼뜨렸을 때 아무리
정정 보도를 해도 이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권이나 그런 뭐야 그 이미지나 명예 그런 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관심을 많이 받아도 받은 피해는 크다. 그래서 그 개인이 입었던 어떤 이미지상 혹은 정서적, 실질적 부분을 완화하는 역할은 맞아요.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페이크 뉴스에서 나왔던 것이 실제로 가짜였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인식이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쪽 측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똑같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틀린 내용들을 공공적인 장소에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진짜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5.18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가족 중에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유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을 한다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거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피해가 없어지는 건지 혹은 충분히 완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뤄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그 반박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걸 그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 스트로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상대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신 약간 비슷하게 생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거를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논리 그리고 이쪽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들이 말하고자 했었던 것만큼 정말 제대로 말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반박을 할 때 정말 시원하고 제대로 된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반박은 그러한 거. 실제로 상대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그리고 단순히 이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자 했었던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사전 검열이 있을 경우에 혹은 언론을 규제했을 경우에 언론을 장악하고 검열하고 1980년대 이런 식으로 회귀하게 된다라는 음모론 이렇게 나왔었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잘못된 이런 내용들이 퍼졌을 경우에 사회적 손실이 벌어진다라는 그 내용.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쟁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두 가지 내용 비교. 이건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어떤 직접적인 비교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비교해서 제대로 된 쟁점으로 만들어서 우리 측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용어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해관계 혹은 득실 비교를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조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양 팀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이 득실 비교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 다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모두의 그 중국처럼 페이스북도 다 못 들어가게 되고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지켜보고 있고 원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지워져 버리고 사람도 없어져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고 반면에 그 실제 팩트가 굉장히 많은 양의 가짜 팩트로 인해서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drowning out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끄러운 뉴스들이 있었을 경우에 정말 필요한 것들, 정작 필요한 것들은 안 들리게 되는 그러한 효과. 양쪽 모두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 안전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만큼 중국처럼은 안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명예훼손 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만큼의 대놓고 그 페이크 뉴스를 말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것이 뭐 사회적인 가치가 더 큰지 혹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득이 더 큰지 실이 더 큰지에 대해서의 비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만의 어떤 그 논거들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거와 상대의 논거가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쟁점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그 득실 비교를 하면서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직접 반박, 그러니까 반박하는 것 그리고 쟁점 비교하는 것에 대한 이슈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논거 제시 그리고 정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테크니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입론할 때 논거 세 가지 말하는 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3이라는 숫자는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심리적인 그 다양한 조사에서 3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2개만 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3개가 넘어가게 되면 너무 많아져가지고 헷갈리고 아무튼 이러한 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좋은데 실제로 세계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반대측 첫 번째 논거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의혹을 보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가 언론을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가 의혹 조명, 팩트와 다른 의혹들을 뭐 얘기하고 빠르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논거하고 첫 번째 논거의 첫 부분하고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뭐예요? 심지어 용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혹을 보도할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의혹 조명.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차이를 짚어내자면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한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따로 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 이런 의도로 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청중 입장에서 나의 의도가 무엇일지 한번 짚어내봐라고 요구하는 거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거를 나눌 때 레이블링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의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좀 다른 것이 있도록 하거나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논거가 언론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어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말할 수 있게 해야지 국가적으로 숨겨질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는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것이 좀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신속히 보도하는 그러한 가치로 삼았다면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파고드는 것 그리고 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의 두 가지 다른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면 첫 번째 논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언론 규제를 했을 경우에 언론 장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았을지 생각을 들고 차라리 언론 장악에 대한 음모론을 좀 더 리얼하게
그리고 현실 그때 좀 더 부합되는 느낌으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찬성 측도 세 번째 논거가 이제 언론이 그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언론이 동적 관계하면서 사적인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멈췄는데 충분히 이 내용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 임팩트가 무엇이었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적인 이유로 정보를 악용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그러니까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일부러 조작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보고 그게 진실인 줄 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약간 손실시킨다 보니 본인 명예를 두 번째 논거가 뭐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 레이블만 다르지 결과는 사회적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논거와 3논거가 실제로 다른 논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래서 그냥 인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결론까지 쭉 나갔을 때의 우리가 무엇을 증명했는가, 우리 쪽의 케이스를 위해서 무엇을 증명했는가가 중요하지 앞부분에 어떤 레이블을 사용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논거 구성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조직할 때 조금 더 그 신경을 써서 한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리고 청중들이 들었을 때 좀 헷갈리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일단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던 것은 이 세 가지고요. 만약에 뭐 승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팀이 이겼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데 혹시 그 이 토론을 하면서 궁금했었던 거나 아니면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그 어려움이 있어서 막혔었던 부분, 이러한 것이 좀 있었나요? 잠깐 승패 발표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 해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긴 할까요? 펼 독서 토론의 가치와 약간 어긋나는 그러니까 국제 토론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피드백을 줄 때 승패부터 먼저 발표하고 누가 이겼는지 발표하고 그다음에 토론에 어떠한 말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도 이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토론에 내가 무엇을 잘했구나 잘못했구나를 어떻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 잘못한 것이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승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반대측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언했었던 규태군이 나 망쳤어 이렇게 그 정도의 해로운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그 정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케이스 자체의 효용성 그리고 설득력을 좀 손상시켰나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반대 측에서 얘기를 했었던 의혹 제기라는 것까지도 이 찬성 측에서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좀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이쪽 것까지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약간 있었던 반면에 찬성 측에서 이제 좀 가장 어려움을 가졌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법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도 조금 정말 이렇게까지 입증 의무를 가져가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용어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전 검열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었던 게 일단 일이 터지고 나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뭔가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고 피해 보상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전 검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몰고 가려면 상대편에서 얘기를 했었던 음모론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것들까지도 사실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 검열을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불법 사이트 차단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듯이 특정 이슈 같은 경우는 뭐 5.18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단어별로 식별을 해가지고 블록하는 기술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 광범위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막겠다라는 방법은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이것과 뭐 사후 처벌이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어야지 말하고자 하는 이 케이스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인 반박이 양 팀 모두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나마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찬성 측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반박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인 그러한 반박이 되는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개별적인 혹은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이 보도되었을 경우 충분히 그것을 정정 보도하거나 아니면 팩트가 자체적으로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과 이를 통한 그 사회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이득들, 예를 들어서 의혹이나 아니면 숨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팩트들을 밝힐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균형을 좀 맞춰지게 되었다. 균형이 맞춰진 케이스가 전개되게 되었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인권 침해 그리고 사회 손실, 특히 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그 두 번째 논거였어요. 굉장히 틀린 제대로 그 페이크한 뉴스들이 범람하게 되었을 경우 그 사회에 어떠한 손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 득실 비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처음 나왔었던 그 레이블링 이후에는 추가 전개가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러한 보도 매체들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크 뉴스가 규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진짜 페이크 뉴스만 보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을 경우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뭐 미국 인파이어 같은 지에서 대놓고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누구누구는 저기 외계인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영향력은 이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에서 말한 어떤 내용을 유튜브에서 편집해가지고 터뜨리게 되고 혹은 그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스템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 계속 보도들을 주게 되는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 이제 어떠한 사회적인 소식이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전개되지 않고 어떤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국가 이미지,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도 저쪽에서 약간 반발을 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쟁점 비교에 있어서 반대측이 약간 더 우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뷰태군이 나중에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조금 더 일찍 나와 주장 다 무너졌고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페이크 뉴스들을 사람들이 많이 듣게 해가지고 그것을 식별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것이 너의 케이스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가게 되었으면 아마 반대측이 견디기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반대측이 약간 무섭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었던 이런 그 논거가 나왔을 때 반박하기 어려웠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박을 안 한 게 전략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한 것인지. 후자인가요? 좀 다른 이렇게 보다 보면 허점이 보이잖아요. 여기 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가끔씩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찬성측 첫 번째 인권 침해 얘기했을 때 가짜뉴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니까 저걸 건드렸다가 저희가 피해를 볼 망정에 아예 건드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 약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약간 통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기 편한 거는 말하고 조금 불리하거나 불편할 것 같은 것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수록 그러니까 그 정말 수준 높은 토론이면 수준 높은 토론일수록 상대편이 주장하는 가장 강한 논거를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측의 가장 강한 논거를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상대 측의 가장 강한 논거와 우리 측의 가장 강한 논거를 융합시켜서 같이 토론을 해보자라는 그 방법이 좀 좋은데 한번 시간이 이제 약간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권 침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했다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반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전 검열보다는 인권 명예훼손이라는 법 자체를 좀 더 하드하게 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해서 하는 게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점들로 같이 없어지게 되니까 제가 창사증을 할 줄 알고 좀 전화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법안이 이미 발행이 돼서 SNS나 그런 데에서 좀 혐오적인 그런 단어를 해서 직접 법안으로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법안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인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강한 그런 추후 그런 추후 그런 뭐 벌금을 내든지 그런 거를 강화를 해서 언론이 그걸 무서워해서 좀 더 검열을 하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좋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 사전 검열 케이스로 이제 거의 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칠 수 있겠죠. 이게 직역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problem solution mismatch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해결책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뭔가 제시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이 사전 검열이 인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느냐? 제대로 적용된 명예훼손법. 이것을 강화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전 검열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용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개별적인 사람에 맞춘 사정 검열은 진짜 어렵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5.18 검열도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 무슨 아이돌 그룹 얘기하고 있잖아요. 욕겠다. 그거를 사정 검열로 어떻게 말할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정검열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이거를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법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사정검열로 말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규제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려면 이걸 미리 봐야겠네? 너 사정검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말은 그게 아니었고 그냥 정책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처벌을 이렇게 세워갖고 가짜 뉴스를 못 내보내게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 자체 검열을 할 수 있게 하자. 사정 검열을 컴퓨터상에서 이제 막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막자가 아니라 충분한 어떤 처벌을 통해서 엄두를 못 내게 하자라는 그런 거였죠. 이것 역시 클리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현재 현행법의 명예훼손법이 그 정도의 역할을 못하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지 우리가 말하는 만큼의 억제 효과가 있을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방하자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사정검열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있어요. 뭐 이쪽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왜 지금 현행법의 명예훼손법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아까 얘기한 그 소프트 스탠스의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명예훼손법 플러스 어떠한 추가 법적 규제, 이쪽은 명예훼손법 두 가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는 거. 어떤 인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제대로 반박하고, 반면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는 검열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규제를 했을 경우에 아예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비교하게 된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쪽은 뭐 그런 거 있나요? 저쪽에서 말했던 것 중에 이거는 반박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정의를 해버려서 좋게 포장을 하니까 뭐라고 정의가 달라갖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만약 이쪽 입장이었으면 특히 질문 보고 갈 그 타이밍에 저쪽 입장을 좀 타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해 답변을 해보세요. 의혹을 보도할 권리 하면서 워터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보고받아야 할 페이크 뉴스에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 역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라고도 저희는 봅니다. 만약에 보호하겠다는 거죠. 보호하겠다는. 네. 저렇게 하면 이제 말하고 싶었던 얘기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혹 보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너희들 입장을 전제할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쪽에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의혹이나 던지는 것이 언론의 입장이다. 수사 보도,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을 하잖아요. 수사 보도라는 게 나는 이러한 상상을 해봤어. 너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던지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100% 명백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페이크 뉴스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걸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원심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피해에 대한 그런 불화할 수 있겠죠. 혹은 이것도 불화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페이크 뉴스를 규제하자는 것은 이러한 것까지는 아니고 합리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했어. 혹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이 법정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과학적 이론들을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컨텍스트잖아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5.18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희는 보호하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 네. 일단 하자면 여성명 학생 특히 이제 노트 하나도 없이 해야 되는 이제 규칙으로 인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필기한 노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한 내용을 그 지나치게 읽으면서 한국 토론에서 가장 좀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논리 대신 증거 자료 막 쏟아내고 팩트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논리로 대신하는 것인데 자료를 읽지 않다 보니까 논리가 충분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오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좀 활발했다라는 것들은 좋았고 아까 말했었던 건설적 비평, 건설적 비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못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수준의 토론자들이다라고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듣기가 더 힘들었어요. 지도론 듣기가 더 힘들었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토론 지도 좀 마치고 양극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토론 골치 아파서 집어치워야겠다. 또 하나, 정말 발전시켜야 할 점이 많다. 더욱 분투 노력해야 되겠다. 양극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잘. 자, 그럼 안내하겠어요. 이상 중학부 토론 다 마치고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초등부 원탁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중학부는 귀가 하시고 초등부만 남아있습니다.